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의 최리나입니다. 최근 자금 시장의 투자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흐르면서 안정적인 은행 예금 상품에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정기 예금이면서 적금처럼 자유롭게 돈을 추가 적립할 수 있는 적립식 예금 상품이 재테크 수단으로 인기가 아주 높은데요.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안전하게 차곡차곡 돈을 모을 수 있다는 적립식 예금에 대한 얘기로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뉴스인 뉴스로 출발할게요. 네, 목돈을 안전하게 굴릴 수 있다는 적립식 예금. 펀드 환매 후 마땅한 재테크 수단을 찾지 못해 고민이신 분들께 얼마만큼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꼼꼼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문승관 기자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금 시장의 전반적인 투자 분위기가 보수적으로 지금 흐르면서 가장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꼽히는 은행의 예금, 특별히 그중에서도 적립식 예금 상품이 현재 인기몰이 중인데요.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립식 정기예금은 목돈을 넣어둔 채 일정한 이자를 지급받는 정기예금의 특징과 매달 일정액을 불입하는 정기적금의 특성을 결합한 상품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달 3일 출시한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의 잔액은 이달 2일 현재 1조 4,022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출시 후 불과 2주일 만에 판매 실적이 1조 원을 돌파했고 최근에도 하루 평균 약 1,300억 원씩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은행의 국민 슈퍼 정기예금도 2일 현재 판매 잔액이 56조 8,600억 원으로 6월 말에 비해 2조 7,46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네, 하루 평균 1,300억 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하니까 정말 상상을 초월할 만한 그런 액수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적금과 정기예금의 퓨전적인 성격이 강한 적립식 예금, 인기몰이하는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적립식 정기예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주가 급락으로 적립식 펀드 잔액이 반토막이 되자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은행의 적립식 상품을 선호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는데요. 이에 맞춰서 은행들이 정기예금 수준의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도 인기 이유라고 분석이 됩니다. 네. 이 때문에 수시로 불특정 금액을 예치하면서 정기예금 수준의 고금리를 원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인기가 치솟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적립식 펀드에 가입을 해서 손해를 많이 봤던 그런 고객들이 이제는 적립식 예금에 몰리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말씀 듣고 나도 펀드 반토막 났는데 이 환매한 돈을 어디에 투자할지 몰라 고민하셨던 분들이 적립식 예금 괜찮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 반드시 계실 것 같습니다. 현재 시중에 어떤 상품들이 나와 있는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먼저 우리은행의 투인원 적립식 정기예금은 10만 원 이상 여윳돈이 생기면 언제든 추가로 입금할 수 있습니다. 최저 가입 금액은 100만 원 이상이며 입금할 때마다 금리 적용 방식, 이자 수령, 만기일 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년제 기준 적용금리는 연 6.8%이며 예금별로 분할 해지를 하더라도 정기예금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데요. 이 예금은 양도성 정기예금 증서와 금융채 유통 수익률에 연동해 정기예금 수준의 금리를 제공하면서 적금처럼 횟수 제한 없이 추가 입금이 가능합니다. 또한 외환은행의 매일매일 부자 적금은 신규 가입액이 1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이지만 이후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내에서 하루에 5번까지 입금할 수 있어서 자영업자나 수시로 저축이 가능한 사람들에게 적합합니다. 네, 그러니까 여윳돈이 생기면은 언제든지 가입 기간, 횟수에 상관하지 않고 저축을 하면서도 연 7%에 달하는 고금리까지 챙길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적립식 예금의 강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밖에 연금형 정기예금이라는 것도 인기가 많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또 어떤 상품입니까? 네, 연금형 정기예금은 노후를 대비한 적금형 상품입니다. 하나은행의 셀프 디자인 예금은 원금을 최장 31년까지 이자와 함께 분할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는 월 수령액과 만기 지급액을 자금 계획에 따라 정하면 되는데요. 최소 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고 3년제 고시금리는 최고 5.6%입니다. 또한 기업은행의 100세 정기 예금은 최장 50년까지 원금과 이자를 매월 연금처럼 찾아 쓸 수 있는 본인이나 배우자의 장례 때 장례용품을 지원합니다. 묘지나 납골당 안내 등 웰엔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가입 대상과 가입 금액은 50세 이상 노년층으로 최저 가입 금액은 500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원금과 이자를 최장 50년까지 나눠서 받을 수가 있는 연금형 정기예금. 자, 그렇다면 적립식 정기예금 그리고 연금형 정기예금 이 외에도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법한 재테크 방법들 또 어떤 것들이 더 있나요? 네, 소비 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신용카드 대신 정해진 액수만 쓸 수 있는 충전식 선불카드가 요즘 같은 불황기에 재테크의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텐데요. 네. 국민은행의 KB 프리셋 마이 포켓 카드는 최대 200만 원까지 1,000원 단위로 충전할 수 있는 선불카드입니다. 충전 방법도 인터넷 뱅킹을 통해서 카드 계좌번호를 입금하면 됩니다. 최근 월 충전 금액은 30억 원에 이르는데요. 유흥주점, 나이트클럽, 당구장 등의 업종에서는 사용을 제한하는 클린카드 기능이 있어서 주부들이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BC카드는 대리운전 결제 전용 선불카드인 지브로 카드를 출시했는데요. 이 카드는 대리운전 비용을 카드로 결제할 수 있도록 개발한 충전식 선불카드입니다. 카드 뒷면에 기재된 지역별 서비스 번호로 전화를 걸어서 대리운전 서비스를 요청하면 대리운전 콜센터는 고객의 카드 번호를 확인하고 결제를 하게 됩니다. 네, 충전식 선불카드, 씀씀이를 한번 줄여보자 하는 차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별히 유흥업소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기능, 연말 연시 앞두고 주부님들뿐 아니라 남자친구 있는 미혼 여성들한테도 아주 좋은 반응 얻을 것 같네요. 저도 눈여겨봐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문순관 기자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문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미술재테크의 최은정입니다. 화랑을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특구. 지난 시간에는 인사동에 이어 청담동 미술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한국의 첼시라고 불릴 정도로 세계 미술계의 트렌드를 엿볼 수 있는 그 활약상이 두드러지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시죠. 갤러리 특구 제3탄. 경복궁 돌담길을 옆에 두고 예술을 만나는 사간동을 찾아갔는데요. 고궁 산책길을 따라 고요하고 아늑한 휴식의 끝자락에서 50여 개의 갤러리들이 밀집한 예술의 거리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고즈넉한 분위기와 미술이 만나 운치를 더했는데요. 규모 면에서나 역량 면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곳을 미술계에서는 한국의 첼시라고 부른다고 하네요. 사간동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 법한 대형 화랑들이 대거 포진되어 있는데요. 큰 규모에 걸맞게 고급스러운 작품들을 전시 기획하고 더불어 현대미술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게 마련된 곳입니다. 이런 대형 화랑들은 우리나라 현대미술의 산 증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세계 주요 아트페어 참가는 물론 해외 미술관, 미술 비평가와의 견실한 조직망을 통해서 한국 작가들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촉매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의 해외 브랜치를 가지고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키워나가며 좋은 전시와 발전된 작품으로 갤러리와 작가가 함께 성장하기도 하는데요. 현재 전시 중인 이승혜 작가 역시 아라리오 갤러리의 전속 작가로 첫 전시를 개최했는데요. 앞으로 아라리오 갤러리의 해외 공간을 통해 더 좋은 작품으로 해외에서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요?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대형 갤러리들 덕분에 국내 작가는 물론 유명한 해외 유명 작가의 작품들까지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거물급 관람객의 발길로 유명세를 타고 있는 곳인데요. 미술사적으로 깊이 있는 작품들을 과감하게 선보이면서도 현대미술의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고요. 지금은 베이징에 분점을 두며 그 명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간동의 운치 있는 거리와 잘 어울리는 이곳 화랑들을 하나둘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곳 화랑들이 꾸준히 인기 있는 이유, 바로 참신한 작가를 발굴해내는데 그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미술시장에서 지속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선 촉망받는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일이 중요한데요. 이곳에선 소재와 방법에서 신선함이 살아있는 신진 작가들의 작품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귀여운 만화 캐릭터를 보는 듯 보고 있으면 즐거워지는 작품도 있었는데요.
네, 대표님, EY 갤러리에서는 새로운 작가를 발굴해내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제가 화랑을 시작한 지 이제 7년이 됐는데요. 이전에는 제가 이제 국립현대미술관 큐레이터, 또 갤러리 현대 디렉터로서 정말 이제 우리나라의 그 원로 작가들, 중진 작가들, 이런 분들을 모시고 많이 전시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화랑을 열면서 좀 더 의미 있는 우리 동시대를 살아가는 젊은 저와 비슷한 아니면 앞으로 전망이 있는 그런 작가들을 많이 좀 이렇게 그 화랑으로 진출시키고 또 미술계에서 중요한 그런 작가로서 만들면 더 의미가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 작업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테마파크의 마스코트처럼 귀여운 캐릭터들은 누구나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만큼 친근함과 발랄함이 묻어났습니다. 현대미술의 지나친 주관적 표현성에서 벗어나 시각적 안식처를 경험할 수 있었는데요. 작가님, 작품들이 좀 친근하게 다가오는데요. 작품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 요즘 현대미술이 좀 어렵고 좀 너무 추상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어서 관객들이 좀 이해하고 다가가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꼭 그런 작품들만 미술 작품이 아닌데 더 쉽게 다가가고 이해가 빠른 그런 작품도 이제 사실 미술 작품의 범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관객과 좀 더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이런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떤 제가 좋아하는 동물 같은 형태를 캐릭터화 시켜서 그 형태를 조각 작품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전시를 하게 됐습니다. 인근에서는 이색 개인전이 한창이었는데요. 두 가지 상반되는 개념의 병치를 통해 불안한 감정을 이끌어내고 있는 정지현 작가의 개인전 사막정원은 미묘한 시각적 전율을 느끼게 해줍니다. 이번 전시 제목은 사막 정원인데 우리가 그 사막하면은 일종의 황폐되고 결핍되고 건조한 어떤 그런 이미지를 연상하게 되고 정원은 굉장히 사적이고 그리고 어떤 결실을 맺고 가꾸는 어떤 공간인데 그런 어떤 황폐한 공간과 어떤 이렇게 결실을 맺는 어떤 공간이 합쳐지는 어떤 그런 이미지에서 제가 이번 작품을 이렇게 연상해서 작업을 하게 됐는데요. 대부분 전시 제목이 사막의 봄이라든지 사막의 꽃이라든지 일종의 사막에서 봄이 온다는 어떤 그런 두 가지의 개념들이 계속 결합되는 식으로 작업이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이 작업 같은 경우에는 꽃이 시들어가고 있고 그 반대로 그 하얀 꽃에서 붉은 곰팡이가 이렇게 피어나기 시작하는 그 두 가지 요소가 결합되어 있는 이런 작품들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작품들 중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아름다운 꽃인데 그 꽃들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붉은 얼룩이 이렇게 드러난다든지 또 검은 얼룩들이 이렇게 묻어난다든지 이런 식의 변종되고 아름다워 보이지만 일종의 우리 내면에 있는 어떤 불안이 엄습하는 그런 장면들이 포착되는 또 뭐 큰 사막의 공간에서 나비가 날아다니고 또 사막이 물이 없는 곳에서 물고기가 이렇게 다니는데 그 공간들이 어떤 역설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그런 장면들이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작업의 주제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또 함께 자리한 복합 문화공간에서도 국내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한 활발한 움직임을 엿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다양한 사회적 담론을 사진 이미지로 시각화한 그룹 사진전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사간동 화랑들에서 찾을 수 있는 우아한 세련미. 삼청동 길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멋스런 외관과 내부 전시로 눈길을 끄는 화랑들도 만날 수 있습니다. 이곳 화랑들은 세대와 장르를 아우른 동시대 전시를 지향하며 완성도 있는 국내외 작가들을 선보이면서 미술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노력들은 미술 애호가와 컬렉터들의 뜨거운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갤러리 특구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규모와 명성, 거기다가 현대미술의 무한한 가치와 멋을 느낄 수 있는 사간동 미술거리를 소개해드렸는데요. 쌀쌀한 겨울을 포근하게 감싸는 고즈넉한 감동을 느끼고 싶으시다면 이곳 사간동 거리로 문화나들이를 떠나보는 건 어떨까요? 네, 한겨울 추위를 봄눈 녹듯 녹여줄 것만 같은 예술의 거리 사간동, 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주상인 기자, 최은정 아나운서 함께 자리해 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간동을 시작으로 형성된 북촌 미술길. 북촌하면 또 한옥마을로도 유명한데요. 한옥, 고궁, 또 돌담 이런 것들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동하고는 또 다른 그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아주 일품이군요. 네, 광화문에서 동십자각에서 삼청동길로 이어지는 이 대로변에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거대한 화랑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이곳 경복궁 옆 사간동을 시작으로 해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소격동과 팔판동, 가회동으로 이어지는 예술거리로 거대한 벨트가 형성돼 있습니다. 국군 서울병원 쪽으로 꺾어 들어간 화동까지 화랑가가 이어지는데요. 이 지역을 아울러 북촌이라 부르고 이곳에 50여 개의 갤러리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고궁 옆으로 운치 있는 독자적 세력권을 형성한 건데요. 주변 관광지구나 상업시설이 많은 곳과는 차별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특유의 고즈넉한 분위기가 미술과 더 잘 어울리기 때문에 화랑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곳 화랑들은 국내 유망 작가를 발굴해서 주요한 위치에까지 올려놓는가 하면 걸출한 해외 작가들을 적극적으로 국내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의 첼시라고 불리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올 10월까지 국내에서 유통된 미술 작품이 3천억 원대에 이른다고 추정되고 있는데요. 이 중 30% 이상이 바로 이 지역에서 거래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주변 고궁과 또 산책길까지 마련이 돼 있어서 미술 작품 감상하고 또 사색에 잠기기에도 아주 그만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아까 뉴욕의 첼시 비유도 잠깐 해주셨었지만 이곳에 국내 미술계를 대표하는 화랑들이 모여 있다면서요? 네, 미술 애호가가 아니더라도 한 번쯤 이름을 들어봤음직한 국제갤러리, 갤러리 현대, 학고제 같은 대형 화랑들이 이곳에 있는데요. 이들은 모두 6개월 이상 준비한 의미 있는 기획전만을 보여줍니다. 사간동 미술거리 벨트의 시작점에는 갤러리 현대가 있습니다. 1970년에 박명자 씨가 현대화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한 곳인데요. 박수근, 이중섭, 김환기, 장욱진, 천경자, 이응로, 김기창, 김창렬과 백남준까지 한국 현대미술계를 대표하는 작가를 소개해왔습니다. 지금은 아들이 대표로 나서서 두아트 서울과 갤러리 현대라는 이름으로 두 개를 한꺼번에 운영하는 체제로 바뀌었는데요. 아시아 현대미술을 주도하는 글로벌 화랑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국내외 작가를 한꺼번에 보여주면서 유망한 작가의 실험전까지도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베이징 차오창디에 170평 규모로 거대한 화랑을 열었고 올 여름에는 신사동의 강남점까지 오픈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1970년대부터 하나 둘 이제 생겨나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르게 된 것이군요. 그러니까 그 긴 역사만큼이나 또 현재 규모를 볼 때 아마 그 국내외 내로라 하는 거장들을 만나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특히 국제갤러리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국제갤러리라는 이름처럼 국제적인 작가의 작품들을 많이 소개하고 있는데요. 한국 미술계를 한 단계 성장케 한 곳이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이곳은 백남준의 제자이자 미디어 아트의 거장인 빌 비올라의 아시아 유통을 책임지고 있고요. 안젤름 키퍼나 칸디다 회퍼, 알렉산더 칼더, 데미안 허스트 같은 세계적인 거장들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작가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는데요. 정현두 씨, 이기봉, 조덕현, 박민아 같은 작가들을 해외에 소개해서 국제적 인지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은 아줌마 시리즈로 유명해진 사진작가 오형근 씨의 소녀들의 화장법이라는 작품이 전시 중입니다. 그리고 그 옆 한옥 건물에 자리 잡은 학고제는 옛것을 알고 새로움을 추구하자는 화랑 이름처럼 1988년에 고미술 전문 화랑으로 시작했습니다. 고미술 관련 기획 전시를 통해 우리의 전통 예술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는 곳인데요. 한국 작가부터 해외 작가까지 그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어서 전통과 옛것의 접점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특히 학고제 앞을 지나실 때는 옥상에 설치된 하얀색 대형 화분을 눈여겨보시길 권하는데요. 빅팟으로 유명한 프랑스의 개념미술 거장 장피에르 레이노의 작품입니다. 백이민족인 한국인을 생각하면서 특별히 하얀색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가격은 한 3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네, 장피에르 레이노의 르팟 생소하신 분들은요, 모 은행 광고에 나오는 빨간 화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거 맞거든요. 그 피에르 레이노가 설치를 하면서 여기에 사람들의 꿈이 담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최현정 아나운서 직접 보니까 어떻든가요? 네, 그것 외에도 아득하고 일신년스러운 겨울날의 가로수길에 늘어선 미술시장을 걷다 보면요. 마치 영화 속의 주인공이 된 듯한 그런 벅찬 감동이 느껴졌는데요. 그렇게 걷다가 마음이 끌리는 곳에 들어가서 팜플릿도 읽고 또 전시 작품 설명도 들으면서 미술품을 하나하나 감상하다 보면요. 마음 한구석이 꽉 채워지는 듯한 그런 따뜻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예술을 감상하고는 싶은데 발길을 어디다 옮겨야 할지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곳 사간동 미술거리를 적극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사간동 일대 갤러리 타운은 거니는 것 자체가 짧지만 행복한 여행이고 휴식이고 여유인 것 같습니다. 앞서서 조 기자가 대형 갤러리 중심으로 소개를 쭉 한번 해주셨는데요. 규모는 좀 작아도 속이 꽉 찬 알찬 화랑들도 많이 있죠. 네. 삼청동 길에서 정독도서관 쪽으로 조금만 들어가면 화동 아라리오 갤러리가 있습니다. 갤러리 규모는 좀 작은 편인데요. 사실 본점은 천안에 있는 대형 규모의 갤러리가 있습니다. 데미안 허스트의 대형 설치 작품이나 마크 퀸이 자신의 피를 직접 얼려서 만든 작품 셀프를 소장하고 있는 화랑인데요. 이곳 화동 지점 외에도 중국 베이징과 미국 뉴욕에 분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명 이상의 국내외 전속 작가를 두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인도의 날리니 말린이나 중국의 왕광위, 팡류진 같은 작가들을 중국과 인도 미술이 급성장하기 전에 미리 선점했다는 점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세계적인 컬렉터로 알려져 있는 김창일 씨가 탁월한 안목으로 작가들을 발굴한 탓인데요. 아라리오 전속 작가로는 전준호 씨, 권호상 씨, 이형구, 이동욱 씨 등이 지금 국제 무대에서 활약 중입니다. 네, 그 아라리오 갤러리의 김창일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제적인 큰 손으로 또 통하시는 분이죠. 아주 시적절한 해외 미술품 투자를 해서 소위 말하는 대박을 내기도 했었는데요. 어쨌거나 갤러리 규모가 크면 큰 대로 또 작으면 작은 대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특별히 그 국제적인 경쟁력까지 갖추기 위해선 세계적인 트렌드가 좀 빨리빨리 반영이 돼야겠네요. 네, 이곳 사간동에는 유명한 갤러리들이 모여있는 동시에 세계적인 미술계 트렌드를 즉시 반영하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아라리오 갤러리 옆에 있는 PKM 갤러리도 대표적인 곳입니다. PKM 갤러리는 베이징과 청담동에도 대형 분점을 갖고 있는데요. 이 PKM이라는 이름은 대표 박경미 씨의 이름 이니셜입니다. 15년 이상 전시 기획을 해온 박 대표는 2001년에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커미셔너를 역임했고요. 개념미술이나 추상미술 같은 미술사적으로 의미 있는 작품들을 국내에 과감하게 소개하고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는 곳입니다. 정독도서관 옆에는 서미갤러리가 있는데요. 삼성가와 로이 리텐슈타인의 행복한 눈물로 세간에 오르내렸던 홍송원 씨가 대표로 있는 갤러리입니다. 해외 작가 기획전을 주로 선보이고 있는데요. 유감스럽게도 일반인들의 출입이 제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청담동에 있는 서미앤투스 갤러리 그리고 헌법재판소 앞에 있는 원앤제이 갤러리를 계열사로 두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외 어떤 미술계 트렌드를 읽어서 국내 발빠르게 소개하는 거물급 화랑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신진 작가들의 역량을 발굴해서 키워내는 그런 화랑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런 화랑들은 어떤 곳들이 있는지요? 네, 신진 작가를 발굴해서 육성해내고 세계적인 작가로 발돋움하게 하는 이화익 갤러리 혹은 선 컨템포러리 같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풍문여고 쪽에 있는 이화익 갤러리는 미술관과 갤러리에서 경험을 쌓은 전문 큐레이터 출신인 이화익 씨가 운영하는 곳입니다. 애호가들이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홍콩 크리스티 같은 해외 경매에서 눈에 띄는 스타 작가를 발굴하는 데 탁월하다는 점 때문입니다. 인물화를 이용한 전묘를 구사하는 김동유 씨, 그리고 오래된 고목을 캔버스로 그림을 그려내는 김덕용 씨, 전통화법으로 현대적 산수화를 그리는 최영걸 씨 등 해외 경매에 나올 때마다 낙찰되는 인기 작가들을 발굴해낸 곳입니다. 지금은 감각적인 캐릭터를 만들어내는 조각가 노준 씨의 개인전이 한창입니다. 그리고 국제갤러리와 학고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선 컨템포러리는 젊은 작가 등용문으로 이미 유명세를 쌓았는데요. 발굴한 작가는 해외 아트페어를 통해 외국에도 적극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비너스 시리즈로 유명한 데비안 씨, 그리고 동양 여성의 정체성을 그리는 신영미 씨 외에도 신선미, 이기루 씨 같은 작가들이 전속으로 있습니다. 인근에 있는 심야화랑이나 UNC 갤러리 같은 곳도 신진 작가 발굴에 적극적입니다.
네, 그 선 컨템퍼러리 같은 경우에는 젊은 화랑답게 또 젊은 작가 발굴하는 데 아주 적극적인 모습 볼 수가 있네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청와대 앞에도 갤러리가 하나 있다고 들었거든요. 여기 가려면 검문소를 거쳐야 됩니까? 네, 삼청동길 안쪽으로 들어가려면 청와대 검문소를 통과해야 됩니다. 청와대 경호원이 어디 가십니까? 물어보면은 네. 갤러리 갑니다라고 답하면 그냥 올려보내주기도 하는데요. 청와대에서 가장 가까운 화랑은 갤러리 상입니다. 최근에 청와대 춘추관 앞에 재개관을 했는데요. 원래는 인사동에서 97년부터 10년간 운영됐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중후한 넥타이족이 오가는 모습까지도 볼 수 있는데요. 문화사업을 목표로 젊은 작가들의 실험적인 작품을 선보이는 곳이고요. 복합 문화공간으로 만들어가는 중이고 지금은 한은선 씨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습니다. 좀 더 내려오다 보면 갤러리 인이 있습니다. 브라질 대사관이 같은 건물에 있는데요. 동시대 현대미술의 현황을 보여주는 해외 작가의 개인전과 그룹전이 자주 열리는 곳입니다. 보통 삼청동까지만 올라오는 바람에 이곳에 좋은 전시를 놓치기가 쉬운데 꼭 들르시길 권합니다. 또 그 옆에는 정원이 예쁜 공근의 갤러리가 있는데요. 장 뒤위페, 조엘 메이러로이츠 같은 주요한 외국 작가와 민병헌, 김수강, 전소정 같은 국내 작가의 전시를 열어왔습니다. 주력 분야는 사진전이고요. 이들은 다소 외진 곳에 위치하고 있지만 현대미술의 핫 트렌드를 가장 신속하게 보여준다는 점이 공통적입니다. 공근의 갤러리 위층에는 홍콩 크리스티 한국 지소가 있다는 점도 기억해 두시면 유익할 것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방금 소개해 주신 갤러리 상, 갤러리 인, 그리고 공근의 갤러리 이 세 곳은요 모두 삼청동 아주 초입에 그 Y자길 초입에 있으니까 삼청동 들르실 때는 꼭 한번 가보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사간동이 매력적인 이유가요. 화랑 외에도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네, 한번 들르면 둘러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이 일대에는요, 크고 작은 미술관들이 많이 포진해 있는데요. 국내 유일의 아프리카 미술 전문 공간인 아프리카 미술관도 있고요. 또 아프리카인들의 독창성을 엿보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한국 불교미술박물관과 불교 관련 미술품 외에 진기한 탈들을 볼 수 있는 명인박물관도 있었습니다. 경복궁 내에 있는 국립민속박물관은 후세에 남길 근현대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었는데요. 금호미술관과 북촌미술관도 이곳에 있습니다. 정독도서관 앞에 위치한 미술관에 가까운 아트 선제센터에서는 군사문화를 통해 우리 사회의 명암을 보여주는 그룹사진전이 사회적인 담론을 풀어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볼거리뿐만 아니라 먹을거리와 아트 액세서리 가게도 자연스럽게 들어서 있었는데요. 주말 한나절 문화나들이 떠나시기에 제가 적극적으로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기도 합니다. 네, 그 아트 선제센터 밑에 있는 레스토랑도 아주 괜찮죠. 게다가 이 일대는요, 최근 문화체육관광부가 미술관을 비롯한 복합문화시설 건립계획안을 내놓기도 해서요. 또 한 번 기대를 모으고 있는데요. 각종 문화도 누리면서 미술 보는 시각도 넓히기에 괜찮은 공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사간동 일대 형성된 미술벨트 둘러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제2의 IMF 생존 전략, 지전직이면 백전백승이다 하는 주제를 가지고 엉클조 아카데미 조경만 대표님과 함께 4주 연속 시리즈 강의를 듣는 시간 마련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돈이 움직이는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대표님 말씀 듣고 난 뒤에 그 엔고 현상으로 인해서 국내 여행업계가 불황이다라는 뉴스를 접하니까 돈이 어디로 움직였을까 하는 그 돈의 행방을 스스로 한번 추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신문이나 방송을 통해서 나오는 경제 관련된 기사를 가지고 돈이 어디로 가는가를 계속 추적해보고 또 흐름을 파악해보려고 하는 자세, 이것은 부자가 되는 첫걸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발전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부자가 되는 그 두 번째 걸음 오늘 한번 뒤져 볼 텐데요. 그 지난 시간에 불황과 호황 설명을 하시면서 경기 순환 사이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하셨었거든요. 그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 그 그래프의 주기를 안다면 이 불황의 끝이 어디쯤 될 거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네, 그렇죠. 그 지난 시간에 제가 가계 소비, 그다음에 기업의 매출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가 좋았다가 나빴다가 하는 것, 그리고 좋았다 나빴다 하는 것 때문에 주가, 금리, 부동산 이런 것들이 낮은 골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고 또 좋은 시기에는
그 세 가지 요소들이 좋기 때문에 아마 그것들이 개인이나 가정에 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이 정확하게 맞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가 워낙 작기 때문에 외부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모르는 것보다는 아는 것이 좀 낫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돈의 향방에 많은 확률이 높아질 거라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가지 좀 제가 추가적으로 부연하고 싶은 것이 예전에 IMF 이전에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높고 낮음에 골이 깊고 또 낮고 그 다음에 이 낮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진동이 굉장히 멀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점에서 저점까지 가는 길이 또는 낮은 데서 높은 데까지 가는 것이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는 건데 IMF 이전에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상태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기도 짧고 또 진폭도 낮기 때문에 굉장히 다른 두 가지의 패턴을 상대적으로 비교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자영업을 하시거나 사업을 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면 예전에는 좋을 때는 내가 좋은 걸 많이 누리고 또 낮을 때는 진짜 나빠지는구나를 느꼈다는 건데 이렇게 진동과 주기가 짧다는 말은 좋아지는 듯 싶다가 어느새 나빠지고 나빠지는 듯 싶다가 어느새 좋아졌네. 이거 나는 돈 벌 기회 놓치고 이미 이거 뭐 나빠지는 것도 그렇게 많이 나빠지지 않았네라는 그런 생각을 갖기에 좋은 그런 파동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이 그래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영업자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내용들을 좀 명확하게 아신다면 앞으로도 사업의 방향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세계 경제가 점점 복잡해지면서 뭐 호황불황 사이클 보는 것도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은데 돈 버는 일이 쉽지만 않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내용 어떤 건가요? 예, 오늘은 제가 지난번 경기 변동 사이클에서 나왔던 단어 중에서 한 단어를 선택했습니다. 네. 바로 금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무슨 뜻일까요? 돈을 빌려 쓰는 것에 대한 어떤 이자? 네, 예. 네, 정확히.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가격이라고. 돈에 무슨 가격이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돈의 가격을 제가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이렇습니다. 집을 구입할 때 1억 원의 대출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시장금리, 다시 말씀드리면 대출 이자가 6% 이자율일 때는 연 600만 원의 이자를 내게 되겠죠. 그러면 한 달에 50만 원. 그러니까 1억에 대한 돈의 가격은 50만 원입니다. 그렇지만 금리가 12%로 올라갔을 경우에는 얘기가 좀 틀려집니다. 1200만 원 정도의 이자를 내기 때문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 돈의 가격이 형성된다는 거죠.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금리에 따라서 돈의 가격은 변동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건 좀 다분히 이론적일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좀 현실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하나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죠. 3.3제곱미터당 한 3천만 원이 좀 넘는 것이 최근 서울, 강남의 집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한 33평형, 110제곱미터 정도 되는 집이면 한 10억 정도의 시가가 형성되어 있죠. 그런데 저 10억이라고 하는 돈의 가치에 대해서 은행금리로 계산하면 연 6%일 때 1년에 6천만 원 정도의 이자가 생길 수 있거나 또는 대출 이자를 납입해야 된다는 거죠. 한 달로 계산하면 500만 원이고 이걸 30일 기준으로 나눠본다면 매일 16만 6천 원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정도 10억 정도의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매일 16만 6천 원 정도의 호텔비를 내면서 거기서 살고 있다는 얘기니까 진짜 무시 못할 정도의 주거비가 이 10억이라는 가치를 통해 가지고 금리로 계산하면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정도의 그 비용을 내면서도 뭐 살고 계실 만한 정도의 경제적 여력이나 그럴 필요가 있다.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서 16만 6천 원 정도의 그 10억짜리 아파트에 사시는가는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그 돈을 빌려서 그 빌려 쓰는 대가로 지불하는 이자의 개념이 바로 금리라고 한다면은 이 금리는 돈을 빌려 쓰는 입장에서는 좀
확연하게 낮으면 낮을수록 더 좋을 텐데요. 연 6%, 연 8%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금리는 누가 결정을 하는 건가요? 예, 돈의 가격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금리가 어떻게 결정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제일 무난한 것이 돈의 수요와 공급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물건 가격이 형성되는 거하고 마찬가지죠. 여러분들 명절 때 돼서 제수용품들의 가격이 오르는 것을 많이 경험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돈도 마찬가지로 때가 돼서 필요한 사람이 더 많고 쓸 사람이 더 많은 경우는 돈의 가격인 금리가 올라가고요. 또 쓸 사람이 적어가지고 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좀 내 돈 좀 써달라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부탁할 때는 돈의 가격은 떨어지게 마련입니다. 결국 이렇게 돈도 다른 물건처럼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금리가, 다시 말씀드린 가격이 결정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것 외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의 정책에 의해서 금리가 조금 조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듯이 경기가 안 좋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조금 금리를 조절해서라도 경기를 살리고 싶어 하는 것이 정부의 생각이고, 좀 과열돼 가지고 경기를 조금 진작시켜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또 금리를 가지고 조절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경기가 너무 안 좋을 때는 금리를 낮추면 쉽게 말씀드리면 콜금리를 좀 낮춘다고 신문이나 방송에서 나오게 되는데, 금리를 낮추게 되면 사람들이 에이, 저축하는 것보단 쓰는 게 더 좋아, 이런 심리도 살고요. 또 그 정도의 이자 비용을 낸다면 내가 사업해볼 만해, 그리고 쓰려고 하는 요소, 다시 말해서 투자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돈의 가격을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콜금리 추이에 따라서 정부가 의도적으로 금리를 조절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2001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좋았는데 점점 안 좋아지니까 내리고요. 2004년도, 5년도에는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정부에서 가장 낮게 콜금리 수준을 결정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그래프에서 보시면 알 겁니다. 그렇게 낮춰놓는다면 점점 경기가 살아나가서 또 그 좋아지는 거에 따라서 금리를 조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금리가 결정되는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되죠. 네. 예, 요즘은 또 세계적으로 경기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기준금리를 각국에서 더 낮추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에 조금은 별도지만 시중 은행 금리는 지금 상당히 높은 상태거든요. 7%, 연 8%까지 줄 테니까 고객님들 제발 예금 좀 하십시오라고 은행들이 지금 고객 유치에 앞장서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때가 바로 저축을 해야 될 타이밍인 것도 같거든요. 안타깝게도 주머니에 돈은 많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금리하고 타이밍만 잘 맞추면 부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여러분들이 금리 상품을 통해서 대부분 금융자산을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좀 금리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신다면 좀 더 좋은 재테크의 기회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리의 몇 가지 특성을 살펴본다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 바로 복리입니다. 복리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를 조금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복리는 시간과 만나게 된다면 좀 좋은 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이자를 계산하는 방법에 달리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달리는 1,000만 원을 6%의 예금에 묶어놓는 경우 1년에 60만 원 이자가 생기는데, 5년이 지난 다음에 60만 원 곱하기 5년에서 300만 원의 이자를 얻게 되는 것을 달리라고 얘기합니다. 반면에 복리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해는 60만 원 이자가 생기지만 그 다음에는 60만 원과 1,000만 원이 같이 합쳐져서 1,060만 원 원금이 되기 때문에 이자는 6% 계산하면 64만 원, 그래서 1,124만 원. 결국 5년이 지난 다음에는 1,300만 원의 원리금이 되는 달리하고 틀리게 복리로 계산한다면 1,338만 원으로 38만 원의 이자가 더 붙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복리의 무서움은 바로 시간과 결합이 되면 그렇습니다. 10년인 경우에는 1,000만 원이 6% 이자로 계산했을 때 1,791만 원이 되지만 50년이 되면 1억 8,420만 원이라는 큰 돈으로 변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금리를, 이자율을 10%로 계산하게 된다면 또 조금 전의 상황하고는 틀리게 제가 10%일 경우에는 10년인 경우는 2,594만 원이지만 50년이 지난다면은 11억 7,391만 원으로 앞에 6%와 계산했을 때 약 6.5배 정도 더 많아지는 돈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1, 2% 높은 것하고
시간하고 만나게 된다면 복리 효과 때문에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대출을 받은 입장에서는 복리의 무서움을 아는 것도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하지만 투자라는 입장에서는요, 뭐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언제나 강조했듯이 복리의 마술 언제나 기억하고 장기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조금 금리가 낮다 그래도 단리보다는 복리 상품 선택해서 오래 좀 묻어두는 것이 투자하는 데 있어서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보면 돈 버는 방법이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은 것도 같아요. 예. 대부분의 분들이 야 이렇게 된다면 내가 잘만 운영한다면 시간만 지나면 상당히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제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브레이크를 하나 걸겠습니다. 이렇게 쭉 여러분들의 생각에 복병이 있게 되는데 두 가지의 복병이 있게 됩니다. 첫 번째 복병은 바로 세금이라는 녀석입니다. 세금은 실제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돈의 일정 부분을 빼앗아가기 때문에 내가 가져가는 부분이 적게 되겠죠. 돈의 가격이 6%, 12%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것을 명목금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대출과 지급한 이자는 비용이고 상대편에서 볼 때 예금을 한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소득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자소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일정한 부분에 세금이 떼어지게 되는데 일반 과세인 경우는 15.4%, 다시 말씀드리면 이자의 14%, 이자 부분의 14%가 이자소득세이고요. 그 이자 소득의 또 10%인 1.4%, 합하면 15.4%가 일반 과세 상품으로 얻어진 소득의 약 6분의 1을 세금으로 빼게 됩니다. 이 말은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6% 이자인 경우는 1%가 세금으로, 12% 이자인 경우는 2%가 세금으로, 그것도 금융회사에서 아예 원래부터 떼고 나머지를 주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세금이 떼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얕봐서는 안 된다. 네, 굉장히 그렇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혹시 또 조심해야 하는 복병 어떤 것들이 더 있는지요? 사실은 이 복병은 그렇게 큰 복병이 아닙니다. 더 어떤 큰 건가요? 복병이 있는데요. 이 복병은 바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세금에서 아무리 적은 부분을 세금으로 좀 덜 뺏기고 내 걸 가져가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세금 우대, 저율과세, 일부과세, 비과세 이렇게 해서 절세 상품을 활용하면 내가 거의 이자가 생긴 것의 상당 부분을 가져가는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조금 아까 여쭤보신 것처럼 무시 못하는 면이 바로 이 물가상승률이라고 하는 거대한 복병입니다. 생각하시기에 에리나 씨께서는 30년 전 1,000만 원은 지금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글쎄요. 네, 쉽지 않은 질문입니다. 네, 그렇다면 800만 원? 30년 후에 지금 돈 1,000만 원은 또 어느 정도 가치가 있을까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돈의 가치는 떨어지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뭐 쌀 10가마를 살 수 있는데 그때 가서는 쌀 3가마밖에 못 산다든가 이렇게 물가 상승률 때문에 실질적인 돈의 가치가 떨어집니다. 바로 이 물가 상승률이 가장 큰 실제 돈의 가치를 갉아먹는 장애물이죠.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도표를 통해서 쉽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1,000만 원이 10년이 지난다면은 물가 상승률 3%로 계산하면 709만 원. 뭐 그런 대로 참을만 합니다. 그렇지만 3.5% 물가 상승률로 50년이 지나면 이 돈은 179만 원의 가치밖에 없다라는 것. 뭐 이 정도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텐데 만약에 물가 상승률이 5.0%로 가정한다면 1,000만 원이 30년이 지나면 231만 원이 되고요. 50년이 지나면 87만 원이니까 실제로 10분의 1 이하로 가치가 떨어지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1억 그리고 손에 잡긴 했지만 실제로 그 돈은 별로 쓸모가 없는 돈이라는 생각을 또 잊지 마셔야 되는 부분도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물가 상승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는 것이 바로 지금 금리라는 부분에서 제가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금리와 물가의 관계에서 명목금리 6%일 경우에 아까 제가 세금을 1% 뗀다고 했습니다. 물가 3.5%를 제하고 나면 실제로 내가 가져가는 건 1.5%밖에 되지 않겠죠. 그런데 금리가 4%인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세금을 6분의 1인 0.7% 정도를 세금을 떼고 물가 상승률 3.5%를 반영하다 보면 실제로 내 돈의 가치는 마이너스 0.2%. 바로 마이너스 금리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경우는 이런 경우를 두고 하는 얘기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분들이 6% 4%도 아니고 내가 좀 웬만큼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일까? 실질금리로 4% 정도를 가져가기 위해서는 명목금리가 9% 정도는 돼야지 세금 1.5%를 제외하고 물가 3.5%를 제외하고도 가져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명목금리 9%? 실제로는 요즘 시중금리에서 찾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바로 투자를 관심을 가지고 눈을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이유이죠. 네, 뭐 자산 디플레하고도 굉장히 비슷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돈을 많이 갖고 계신 분들은요, 뭐 어디에 좀 좋은 투자처 없어 하고 찾으시고, 또 돈이 넉넉지 않으신 분들은 아유, 뭐 지금 쓸 것도 없는데 무슨 투자야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그 투자는 돈이 있어야 한다라는 어떤 선입견을 이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투자는요, 돈을 오히려 벌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오늘 쭉 뭐 금리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지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 은행 금리하고요, 조금은 비슷하지만 다른 것으로 알고 있는 채권 금리라는 거, 이 은행 상품하고 채권하고는 또 어떻게 투자 대상으로서 다른 건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제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드리면서 예금 금리는 뒤에 대출 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금 에레나 씨께서 질문하신 채권하고도 사실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요 금리에서 실제로 1.5% 이자율을 가져가고 또 아까 말씀드린 4% 이자를 가져가고 이런 경우에 얻게 되는 금액을 좀 비교한 다음에 채권 말씀을 드리죠. 만약에 1.5% 실질금리가 1.5%라면 1,000만 원을 50년간 둬도 2배 정도밖에 늘어나지 않는다는 결론을 갖게 되는 겁니다. 실제로 50년 동안 참았는데 얻게 되는 것 치고는 너무 적죠.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 정도가 된다면 7,100만 원, 7배 정도가 늘어나니까 그래도 50년 정도 참은 보람이 있겠죠. 투자, 그것이 바로 실질금리를 얻는 방법이라는 것을 다시 기억하시면서 지금 질문하신 채권이라는 부분에 대한 얘기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채권은 일정한 기간이 지난 후에 정한 금액을 준다는 차용 증서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3년 후에 10,000원을 줄 테니까 지금 이 종이 쪽지를 사라 라고 하는 거죠. 그림으로 제가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채권을 발행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그럼 3년 후에 10,000원을 줄 테니까 지금 10,000원짜리 차용 증서를 얼마에 살까? 이게 고민인데 이 얼마에 살까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시중금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금리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만약에 5% 금리라고 생각한다면 5% 곱하기 5%는 연금리죠. 1년, 2년, 3년 하면 15%. 다시 말씀드리면 10,000원을 15% 디스카운트한 8,500원에 지금 사게 되시는 거고요. 만약에 10% 금리라고 한다면 10% 곱하기 3년에서 30%를 디스카운트한 7,000원에 지금 10,000원짜리 채권을 사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는 겁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채권 가격은 떨어져. 반대로 금리가 내려가는 경우는 채권 가격이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반비례 관계가 있다는 것을 기억을 하실 필요성이 있고요. 지금 제가 여기는 편의상 단위 개념으로 말씀드렸는데 이 가격은 실제로 복리로 결정됩니다. 금리가 올라가는 경우 3년 만기 채권과 10년 만기 채권 중에서 무엇을 살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이 좀 이런 원리를 아시면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금리가 올라가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더 긴 채권을, 만기가 긴 채권을 사는 게 유리하다는 생각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됩니다. 금리 변동에 민감한 이런 채권에 대한 투자도 실제로 여러분들의 금융에 대한 이해가 더 많이 올라가면 여러분 곁으로 많이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금융상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오늘 강의 어떠셨습니까? 돈의 실체가 조금씩 보이는 것 같으세요? 지전직이면 백전백승. 다음 이 시간에도 돈의 이면을 샅샅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감사하고 다음 이 시간 강의 역시 기대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요즘 증여의 계절이다라는 말이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습니다. 가치가 많이 하락한 주식의 경우 지금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세를 크게 줄이거나 안 낼 수 있고요. 또 부동산의 경우도 현재 정부가 증여세율을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서 증여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점차 늘고 있는 추세인데요.
요즘 같은 불황기에 합법적인 절세야말로 최고의 재테크 수단이 아닐까요? 돈이 되는 실속 정보 재테크 매거진 이것이 돈이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